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에 안고 있었던 분단 체제 또 중앙 집권 체제에서의 현실 진단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런 그 고민들, 우리가 강원도 안고 있는 이제 현실적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의 이제 정치, 행정을 이끌었던 많은 분들이 고민을 적지 않은 고민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고민의 산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가장 상징적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아마 보람도 많이 느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 메가 이벤트를 강원도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었고 또 이런 낙후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 SOC를 일거에 확충하기 위한 그런 계기를 우리는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분단, 낙후, 변방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큰 이슈로 제기한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분들도 다 참여를 하셔서 큰 보람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강원도는 3번씩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겠을까요? 뭐 질문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근데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동계올림픽이 꼭 지역 개발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도전했을 때 맞붙었던 지역이 바로 스위스 베른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베른은 스위스 유럽의 한 중심부에 알프스 산맥이 위치한 곳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아주 관광 유명지죠. 그에 반해서 우리 강원도 평창은 여러분들 세계인들이 잘 몰랐겠죠. 뭐 우스갯 얘기지만 보도에도 한번 됐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평창을 찾아온다는 것이 글쎄 평양으로 갔던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세계에 평창이라는 것을 알리기는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 스위스 베른 시민들은 동계올림픽을 강원도하고 이제 붙었는데 그런 큰 돈이 들어가는 재정이 들어가는 이슈가 생기면 반드시 주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투표를 했죠.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95%의 주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찬성을 했죠. 그런데 스위스 베른 주민들은 75%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정반대였죠. 왜 스위스 베른 시민들은 우리 강원도 평창이 그렇게 열망했던 동계올림픽을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대 이유는 그런 거였죠. 16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올림픽을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것을 치르고 난 뒤에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시민의 세금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주민들이 75%의 주민들이 반대표를 던졌죠. 결국 연방정부, 중앙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포기하고 맙니다. 당시에 포기한 10만 달러 신청비를 날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베른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 뒤에 우리 강원도는 3번씩 도전하게 되는데 아마 10번이라도 도전을 더 해야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3번에 그쳤다 그래서 아마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번, 5번, 6번 계속 했을 겁니다. 왜? 동계올림픽과 같은 큰 이슈를 우리 강원도가 유치하지 않으면 강원도에 과연 원주에서 강릉까지 고속철도 깔아주었을까요? 뭐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중앙에 있는 재정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또 강원도에 낙후된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을 우리는 유치한 것이죠. 뭐 제가 동계올림픽 우리 도민들한테 세계적인 도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준 쾌거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유치 전을 벌였고 또 끝내
우리는 이뤄냈고 또 세계 각 언론이 찬사를 할 만큼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우리는 치러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 베른이 동계올림픽을 75%가 부결을 했고 우리는 95%가 계속 찬성을 했었죠. 도대체 75대 95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위스는 주민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민 자치 분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정들, 시민들의 세금은 그 시정부에 내고 시정부에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모든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이런 동계올림픽과 같은 큰 이슈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치르고 났는데 그 후유증이 또 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아직까지도 그것을 부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몇 차례 팔려고 내놨는데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마 한때는 한 이자만 하루에 한 1억 원 정도 나간 적도 있었고 지금은 아마 하루에 한 4,5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효자 노릇을 했지만 지금 지나고 나고 보니까 큰 짐으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잘 아시죠? 계속 동계올림픽 치르고 난 뒤에 주민들 시위하고 항의했던 것이 바로 정선의 가리왕산 복원 문제. 가까스로 뭐 요새 봉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3개 경기장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내야 될까요? 누가 내야 할 것 같습니까? 짓기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보태줘서 지었는데 유지 관리는 강원도와 강릉시에서 해야 돼요. 이것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강원도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겠는데 강원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쓸 일은 많고 쓸 때는 많은데 시설 유지 관리에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성화봉송대 지금 뭐 올림픽 그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것 같아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문제점도 빛과 그림자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명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걸 잡은 게 있다고 보면은 바로 저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라는 것을 거기가 건졌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 우리 서울 올림픽이 세계 평화 올림픽으로 각인되었듯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바로 평화 올림픽으로 바로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동계올림픽 치르기 전까지 그 임박해서도까지도 외국의 선수들이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는 한반도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서 저희 당시에 우리 신문사하고 교류를 맺었던 독일의 미디어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럽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과연 동계올림픽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죠. 과연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치러낼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잘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더군다나 값진 것은 바로 남과 북이 공동응원단 또 선수단을 파견해가지고 화합의 장면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또 평화뿐만 아니라 문화올림픽, 또 도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냈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원주, 강릉 고속철도, 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다 동계올림픽을 기반으로 이뤄낸 우리의 수건들이었습니다. 바로 평화를 잡기 위해서 저희 신문사는 동계올림픽에 앞서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 국민 12,000명으로부터 평화,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서 전 세계 우리 한반도가 안고 있는 분단의 고통, 전쟁의 위협,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장에 우리가 건립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기념관 건립 사업이 있고 테마파크가 조성되는데 다시 복원돼서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의 분단 체제하에서 살아온 강원들의 절박한 심경을 평화의 메시지로 우리는 건립해 이뤄냈습니다. 또 산골의 이미지, 변방의 이미지를 나름 떨쳐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져온 가장 큰 선물이죠. 바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핵 위협이 높았던 우리 한반도에 바로 남북 정상, 북미 정상, 이 바로 평화 올림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중에 뭐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결렬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현안으로 지금 타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평화라는 이슈를 담아내고 DMZ에 있었던 뭐 초소들도 좀 허물어지고 남북 간에 또 유해 발굴도 같이 하고 또 그다음에 전쟁 서로 하자는 선언문까지 이끌어내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평양 운동장에서 평양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화합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마다 이번에 극적인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했던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계속 평화를 얘기해 왔습니다. 왜? 평화야말로 한반도의 민족의 비원 해결하는 가장 큰 국가적 이슈이기 때문에 헌법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화를 추구해서 이뤄내야 될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평화를 얘기했던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서 7.4 여러분들 잘 아시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여기 조국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 대단결 이걸 제일 먼저 있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다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확인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날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자주연합 연방제 통일 지향 그리고 경제협력 활성화를 주창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1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전쟁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루자.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남북 공동 선언을 했고 작년에 아니라 9.19 2018년 9월 동계올림픽 치른 뒤에 평양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터전을 이루어내자는 선언문을 발표하기 이뤘죠. 자,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이 땅,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이 우리 강원도가 그 수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평화라는 컨셉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평화라는 이슈를 토대로 한 평화특별자치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질문에서 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평화를 가지고도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 지금 현 정부나 역대 정부가 주장하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으로 정책으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역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제도분과위원장으로 바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해왔습니다. 제 경험 또 지식을 토대로 감히 말씀을 주제넘게 드린다면 강원도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만으로는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좁혀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위에 큰 분단이라는 접경지역이라는 그 굴레가 씌워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구가 워낙 적고 땅덩어리 넓은 구조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무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투입을 해도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좁혀갈 수가 없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더 어려운 것은 바로 휴전선이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이 있다는 그런 지정학적 한계 때문에 저는 자치 분권 정책과 균형 발전 정책만으로는 강원도는 도약하기가 힘든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제주는 이미 벌써 특별자치도로 지정을 받아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주도 인구도 많이 늘고 경제력도 커진 거 아실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또 운영되고 있죠. 지금 세종시 뭐 땅값도 많이 오르고 아파트 공급 때문에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지금 한 35만으로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둘 다 뭡니까? 특별자치 앞에 특별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 두 곳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설치 목적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되었습니다. 자, 대구시와 경북은 통합한다는 원칙을 얼마 전에 지난해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기구도 만들었었죠. 물론 최근에 주민투표에서 그것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서 2022년 선거 이후로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대구시와 경북이 우리가 힘을 모으자. 대구와 경북이 갈라져 있지 말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거대한 광역 행정체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통합자치도를 추진해왔고 지역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대전, 세종, 대전과 충청, 세종도 광역연합체를 시도지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뭐 행정통합, 시도 없애고 뭐 통합하는 것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같이 힘을 합치는 이른바 메가시티 전략들을 이 다른 지역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워낙 커지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의 경제 독립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지역들의 그 경제연합 공동체 만드는 심포지엄과 세미나에 가서
참여해서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다른 지역들은 이런 거대한 연합 전략을 통해서 자기들의 앞으로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역시 정치력이 또 나오는 겁니다. 부울경 지역, 여기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부산과 울산, 그다음에 경남, 이 지역은 수도권을 빼고는 굉장히 큰 경제력이 큰 지역입니다.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 이 3개 지역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2021년 4월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만나서 우리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으니 모든 자원이 집중화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응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연합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통령 지시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TF팀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6월 초순, 금년 6월 초순에 부울경 광역 특별자치제를 진행하기 위한 특별 지원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자, 정치력 세죠? 부울경 지역. 다른 지역, 그리고 강원도만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다른 지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광역연합체제, 메가시티 전략, 강원도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강원도가. 다 이렇게 커지고 광역화되고 그러면 강원도는 땅덩어리 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에 담겨져 있는 인구도 없고. 그래서 평화특별자치도를 우리는 숙명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저희가 분단체제에서 북한에 있는 강원도하고 같이 지역개발 전략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이게 지난번에 이런 메가시티 전략,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림인데 여기 충청특별자치도, 대구 경북특별자치도, 전라특별자치도, 여기에 또 이제 부울경 특별광역연합체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시티 범정부 TFT가 꾸려졌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산, 울산은 울산 광역시하고 창원이라는 100만 넘는 도시가 있죠. 그 다음에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는 충남, 대전, 세종이 있죠. 특별자치시 광역시가 있고, 뭐 서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특별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제도가 새로 도입되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이 되면 용인, 경기도, 수원, 고양, 창원, 이 네 도시는 특례시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처럼 수원 특례시, 용인 특례시, 고양 특례시, 창원 특례시로 2022년 1월부터 부르게 됩니다. 주소에도 수원 특례시, 장안구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100만 이상 도시와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를 또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특례 도시는 이 4개 도시는 이름의 특례시라고 명칭이 법적 명칭이 들어가고 나머지 50만 도시 이상은 특례시란 명칭은 쓰지 못하지만 행재정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만 이상에 들어가는 시가 하나도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중에 인구가 50만 넘는 도시가 하나도 없는 곳이 유일하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춘천 28만, 원주 36만, 강릉 21만, 50만이 넘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서 특례 조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강원도는. 남들은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례시 다 있는데 강원도는 인구가 적어서 이런 특례 조치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럼 강원도만 보통도로 남는 겁니다. 보통도로. 다른 지역들은 다 특례시민, 광역시민, 특별시민, 특별자치도민, 특별자치시민이 되는데 강원도만 보통도민, 보통시민이 되는 거예요. 전주만 해도 전주시가 인구 65만 명입니다. 충청북도 청주 83만이에요. 강원도는 50만 이상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물론 지방자치법에 그 외의 인구 규모나 지역 균형 발전 정도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한 기준에 합당하는 곳은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강원도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강원도에 만약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강원도 내 어느 시를 갖다 특례시로 지정을 하면 아마 전국에 있는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해달라 그러지. 강원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달라. 물론 그것이 몇 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이 특례 조치도 바로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면 평화특별자치도 법을 만들면 그 법 안에 강원도에는 평화 특례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바로 법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화특별자치도가 안 되면 평화특례시를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지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우리가 이제 과연 다음 시간에는 평화특별자치도 안에 법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현재 국회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이 낸 평화특별자치도 법안하고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특별자치도 법안 2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 법안, 특별자치도 법안을 진척을 시키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힘, 정치적 힘, 국회의원 수의 힘. 그런데 이게 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뭘로 추동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강원도 안에 살고 있는 153만의 도민들, 재향도민들, 또 다음에 나가 살고 있는 150만의 출향도민들이 합치면 300만이 똘똘 뭉쳐서 국회의원 8명이 갖고 있는 그 작은 힘을 능가하는 그 힘으로 열정과 의지로 같이 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벌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범도민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특별자치도 법안에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